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청야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이가 눈앞에 금은 보화와 화려한 비단 상권을 탐낼 때 아버지는 왜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막내 아들에게 굶주린 노비, 소녀 한 명만을 남겼을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버려진 자의 낙인이라 불렀고 형들은 비웃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걸쳐 일궈온 장사의 정수, 즉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을 물려준 위대한 상속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묘하고도 필연적인 만남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 성종 제위 시절 한양 북촌에는 기와 지붕이 겹겹이 올려진 거대한 저택이 있었습니다. 비단과 청동을 다루며 한 번 손에 잡은 것은 반드시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상 최달수의 집이었지요. 북촌에서 최달수의 가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택 안에는 항상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마당에는 각지에서 실어온 물건들이 산처럼 쌓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최달수의 눈에 들면 흥하고 그 눈 밖에 나면 망한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과장된 말이었지만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최달수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귀신 같은 감각과 사람을 부리는 냉혹한 통치력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성격이 각기 다른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재현은 아버지의 기세를 빼다 박은 듯 호탕하고 거칠었습니다. 그는 시장통에서 목소리가 가장 컸고 웃을 때는 마당이 울릴 만큼 호쾌하게 웃어젖혔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면 일꾼들에게 술 한 잔씩을 아낌없이 돌리는 호인이었기에 상단 사람들은 재현을 진심으로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일군 거친 현장을 누비기에 가장 적합한 제목처럼 보였습니다. 둘째 재미는 계산이 빠르고 얼음처럼 냉정했습니다. 그는 말이 적은 대신 눈매가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남들이 시장의 활기에 취해 있을 때 그는 어두운 방 안에서 장부를 들여다보며 숫자의 빈틈을 찾아냈습니다. 흥정 자리에서 절대 먼저 웃지 않았고 상대의 패를 다 읽을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지독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실수에는 엄격했고 그 어떤 구구절절한 변명도 듣지 않았기에 상단 사람들은 재민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내 재원은 두 형과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수가 적고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에 나가도 누구의 눈에 띄지 않았고 치열한 흥정 자리에서도 늘 형들의 뒤에 가려져 먼 곳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막내를 보며 형들은 혀를 찼습니다. 재원이는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어. 장사 기질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군. 형들의 비아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아버지 최달수는 그 말에 단 한 번도 반박하거나 막내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 깊이 가늠하는 듯한 기묘한 눈빛으로 막내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이 기대인지 실망인지 재원 자신도 알 수 없어. 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재원이 15이 되던 해의 어느 일은 봄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뜻밖의 선물을 안채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진기한 보석도 값비싼 비단 뭉치도 아닌 12살 남짓된 계집아이였습니다. 관청 노비 명부에서 억지로 빼내온 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직접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쏘들쏘 여름아. 막힌 것을 시원하게 뚫어 흐르게 한다는 뜻의 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 이름이 아이와 어울리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오랜 굶주림으로 얼굴은 핏기 없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남루하여 누더기에 가까웠으며 한쪽 신발은 뒤축이 다 떨어져 흙바닥을 그대로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루함 속에서도 아이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끝내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서슬퍼런 최달수의 기세 앞에서도 호기심, 어린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도 고개를 아래로 떨구지 않았습니다. 다만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세상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소아를 데려왔는지, 왜 그 많은 아이 중에 이 아이를 골랐는지, 그리고 왜 하필 가장 쓸모없다고 평가받는 막내 재원 곁에 두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그 모습을 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하필 막내한테? 제일 쓸모없는 아들한테 가장 볼품없는 종을 붙이는군.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판단이 흐려지셨어. 재민이 냉랭하게 덧붙이자 상단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재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포기해서 이런 보잘것없는 아이를 붙여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 재원은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소아 앞에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또래에 비해 키가 작고 바짝 마른 아이의 볼 아래에는 옅은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디서 맞은 건지 아니면 도망치다 부딪힌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재원은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재원은 소아와 눈을 맞추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소아라고? 무섭지 않아? 소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천마디 말보다 강렬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미 다 겪어보았노라고. 이 화려하고 차가운 저택의 공기 따위는 자신이 거쳐온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지요. 그날부터 소아는 재원의 방 근처 행랑채에 머물며 그의 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소아는 참으로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시키는 허드렛 일은 군말 없이 해냈지만 그 이상의 행동을 하는 법도 없었고 누가 말을 걸어도 짧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재원은 처음에 그런 소아가 무척이나 불편했습니다. 방 안에 같이 있는데도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묘한 괴리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절이 한번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재원은 소아에게서 아주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의 눈이 움직이는 방향이 남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입니다. 시장에 나가면 보통 사람들은 물건을 먼저 봅니다. 비단의 결이 고운지, 청동의 빛깔이 영롱한지, 쌀 아래 벌레는 없는지를 꼼꼼히 살핍니다. 그것이 장사치의 기본이라고 다들 생각했지요. 하지만 소아는 물건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흥정하는 상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지, 물건을 고르는 손님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린지 빠른지, 무거운 짐을 내리는 일꾼의 눈가에 쌓인 피로가 어느 정도인지를 마치 사냥꾼처럼 예리하게 훑쳤습니다. 소아에게 물건은 그저 사람의 욕망이 투영된 껍데기일 뿐이었고 그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의 표정과 습관이야말로 진실을 담고 있는 본체였습니다. 어느 볕이 뜨거운 오후 시장통을 걷던 재원은 결국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소아야, 왜 자꾸 사람만 보느냐? 우리는 물건을 보러 온 것 아니냐? 소아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하지만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도련님, 물건은 거짓말을 못하지만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물건보다 사람을 더 깊이 봐야 합니다. 그 말은 재원의 머릿속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소아의 눈을 빌려 다시 바라본 시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인자하게 웃으며 비단을 파는 상인은 사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자꾸만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급한 빚이 있어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의 초조한 습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해도 소아의 눈에는 그 상인이 흥정해서 길게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훤히 보였던 것입니다. 재원은 그날 이후 소아의 눈을 따라 세상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무렵 재원은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아는 단순히 직관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정교한 법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자의 미세한 눈떨림, 급한 자의 거친 호흡, 거짓말을 늘어놓는 자의 어색한 손동작. 소아는 그것을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디찬 길바닥에서 관청의 섯을 퍼런 채찍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의 기색을 살펴야만 했던 고달픈 세월이 그녀에게 귀신 같은 안목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재원이 17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최 씨 가문의 명운이 걸린 큰 거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안도에서 올라온 대규모 철광석 거래였습니다. 양은 엄청났고 제시된 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낮았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상단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왠지 모를 위기감을 느꼈고 사랑채에는 상단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며칠째 갑론을 박을 벌였습니다. 재현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소리쳤고 재민은 수익 구조가 확실치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재원은 그날 우연히 사랑채 창문 너머로 잊지 못할 장면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회의 도중 잠시 밖으로 나온 아버지가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빨래를 걷고 있던 소아를 불러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거상 최달수가 어린 계집종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짧고 명료하게 대답했고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버지는 그 파격적인 거래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며칠 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철광석 상인은 관아의 인장을 위조해 사기를 치고 다니던 지능적인 범죄자였고 물건 역시 불순물이 섞인 가짜였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가문의 파멸을 면한 것이었습니다. 재원은 심장이 터질 듯한 호기심을 안고 소아를 찾아갔습니다. 소아야, 아버지가 내게 대체 무엇을 물으셨느냐? 소아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장사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제 그 상인이 사랑채를 드나들 때 보았습니다. 그자의 눈은 아버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창호지 구석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팔러 온 정직한 상인의 눈이 아니라 방 안의 눈치를 살피는 도둑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제가 본 눈빛에 대해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재원은 그 자리에서 망치로 엇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상인의 기색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확신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확신을 소아의 순수한 안목을 통해 확인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소아라는 거울을 통해 세상을 비춰보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던 어린 계집종을 데려와 막내인 자신의 곁에 두었는지 말입니다. 아버지는 재원에게 당장 돈이 되는 상권을 물려주는 대신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재산보다 귀한, 아니 그 어떤 황금으로도 살 수 없는 상인의 심장이었습니다. 낙인과 같았던 막내라는 이름, 그리고 보잘것없는 노비소녀. 하지만 그 둘의 만남은 사실
최 씨 가문의 역사를 바꿀 가장 거대한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북촌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재원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물려준 그 기묘한 유산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재원이 19이 되던 해 겨울, 한양 북촌을 호령하던 거상, 최달수의 저택에는 유난히도 시린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전날까지도 돋보기를 치켜들고 촘촘한 장부를 훑어내리며 상단의 기틀을 점검하던 아버지가 돌연 쓰러진 것입니다. 이른 아침 안방에서 들려온 비명과도 같은 소리에 종들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갔고 곧이어 한양에서 내노라 하는 의원들이 줄을 지어 대문을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눈발보다 더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오래된 병마가 몸 안에서 소리 없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이제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다했다는 절망적인 선고였습니다. 최 씨 가문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병상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큰아들 재현은 붉어진 눈시울을 닦아내며 연신 거친 한숨을 내뱉었고 둘째 재민은 굳게 입을 다문 채 타들어가는 촛불의 일렁임만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재원은 보았습니다. 슬픔을 연기하는 형들의 눈동자 이면에서 꿈틀거리는 본능적인 계산을 말이지요. 이 거대한 기와 저택과 한양의 상권을 누가 얼마나 차지할 것인가, 내 손에 쥐어질 황금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탐욕의 불꽃이 형들의 눈 속에서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그런 형들을 차갑게 바라보면서도 자신 역시 한 구석에서 밀려오는 막막한 불안을 느끼며 형용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을 파고들던 어느 깊은 밤, 최달수는 마침내 마지막 기력을 모아 새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친 쇳소리가 섞여 가늘게 떨렸지만 평생 사람을 꿰뚫어 보던 그 형형한 눈빛만큼은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치열한 장사꾼으로 살아온 사내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던지는 가장 거대한 거래의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큰아들 재현에게는 한양 한복판에서 가장 목이 좋기로 소문난 포목전과 비단 상단 전체를 내주었습니다. 대를 이어 내려온 단골 손님의 명단만으로도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상단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지요. 재현은 벅찬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어 둘째 재민에게는 청동 거래권과 개성 상인들을 하나로 잇는 귀한 인맥의 고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시세의 파도를 타기만 하면 순식간에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권리였습니다. 재민의 차가운 눈동자에 만족스러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막내 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며 기다리던 그때 아버지의 입술에서 떨어진 유언은 참으로 기괴하고도 초라했습니다. 재원아, 너에게는 저기 노비소아와 창고 끝자리의 산더미처럼 쌓여 썩어가는 묵은 온나무들을 주마. 순간 무거운 정적을 깨고 재현의 거친 코웃음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묵은 온나무라니요. 아버지, 그것들은 이미 곰팡이가 쓸어뗄감으로도 못 쓰는 쓰레기 더미 아닙니까? 재민 역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막내는 원래 장사 기질이 없으니 차라리 산속에서 나무나 떼며 조용히 은둔하라는 깊은 뜻인가 봅니다. 그러다 나중에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형들을 찾아오너라. 그래도 밥 한 그릇은 내어줄 터이니. 형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화살이 되어 재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형의 소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재원의 눈만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는 마지막 질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진정으로 알겠느냐? 재원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 전 아버지가 소아를 처음 데려왔던 날의 공기, 그리고 아버지가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소아와 나누던 그 은밀한 시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원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머리로는 완벽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평생 단 한 번도 믿지는 장사를 한 적이 없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실수할 리 없다는 믿음 하나로 그 유산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대답을 듣고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3년상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들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재영과 재민은 마치 미리 짠 듯 재원에게 열흘 안에 본가를 비우라고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들의 차지다. 너는 내 몫으로 받은 그 귀한 나무들을 들고 나가 내 갈 길을 찾으렴. 형들은 입으로는 힘들면 찾아오라며 인심을 쓰는 척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재원을 가족이 아닌 귀찮은 걸림돌로 취급하며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아무런 대꾸 없이 소아와 함께 낡은 지게에 묵은 온나무 짐을 가득 얹었습니다. 한양 남쪽 끝자락 거센 비바람도 겨우 막아줄 듯한 낡은 3칸짜리 행랑채가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마당은 한 뼘 정도로 좁았고 사방의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짐을 모두 들여놓고 난 재원은 창고 한 구석에 쌓인 볼품없는 나무 더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번듯한 포목전과 화려한 비단기를 차지한 형들에 비해 자신에게 남은 것은 말수 적은 계집종 하나와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나무토막뿐이라는 현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아야, 정말 이게 전부구나. 이걸로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재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조와 한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짐꾸러미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뜯어보며 나무의 단면을 유심히 살피던 소아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다 쓸 수는 없지만 이 안쪽 새 짐은 아직 뜨겁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 밖에 오칠 장인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재원은 눈을 크게 뜨며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에서 버려진 나무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안단 말이냐? 소아가 나무에 갈라진 틈에 코를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답했습니다. 죽은 옷은 코를 찌르는 시큼한 신맛이 나지만 살아있는 옷은 깊고 쓴맛이 납니다. 아버님께서는 가장 좋은 온나무들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셨던 겁니다. 그 순간 재원은 머리를 엇맞은 듯한 거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썩은 나무 더미가 아니라 그 나무 속에 숨겨진 보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소아의 눈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재원에게 당장의 재산이 아닌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미래를 남기셨습니다. 형들에게는 이미 성장이 끝나 곧 베어질 나무를 주었지만 막내 재원에게는 척박한 땅에서도 스스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귀한 씨앗을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재원은 창고의 어둠 속에서 소아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노비라는 가혹한 낙인을 가슴에 새기고도 세상을 꿰뚫어 보던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진가를 알아본 아버지의 해안. 이제 그 기묘한 유산이 한양 남촌의 작은 행랑채에서 소리 없이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나귀는 더 이상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 뜨거운 인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양 남쪽 끝자락의 낡은 행랑채에서 맞이한 첫 아침은 시리고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아가 발견한 살아있는 온나무의 향기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희망의 불씨였기 때문입니다. 재원은 소아가 골라낸 안쪽 새짐의 온나무를 지게에 얹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겉보기엔 거칠고 투박했으나 소아의 말대로 코끝을 스치는 향에는 묵직하고 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원은 그 길로 성박 나지막한 언덕 아래에 자리 잡은 박장인의 작업장을 찾아갔습니다. 박장인의 작업장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강렬한 옷 냄새가 전신을 감쌌습니다. 선반 위에는 반쯤 완성된 목기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과연 소문대로 그 솜씨는 탁월했습니다. 붓자국 하나 없이 매끄럽게 입혀진 오칠은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곡선마다 장인의 고집스러운 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작품들과 달리 작업장의 풍경은 지독하리만큼 가난했습니다. 도구들은 날이 무뎌질 대로 달아 있었고 온나무를 보관하는 항아리들은 바닥을 드러내어 비어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구할 돈이 없어 재능이 썩어가고 있는 현장이었지요. 박장인은 재원을 발견하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북촌 최씨 가문의 막내 아들이 집안에서 쫓겨나 낡은 지게를 지고 여기까지 직접 찾아왔다는 소문은 이미 성박 장인들 사이에서도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장인은 도끼 눈을 뜨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귀하신 최씨댁 도련님이 이 비천한 곳엔 무슨 일로 오셨소? 소문대로 알거지가 되어 구걸이라도 하러 오신 게요? 재원은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귀하게만 자라온 그에게 장인의 노골적인 조롱은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 같았지요. 하지만 그때 재원의 등 뒤에서 소아가 조용히 눈짓을 보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도련님. 지금 우리가 내세울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실리입니다. 그 눈빛에 마음을 다잡은 재원이 온나무 짐을 장인 앞에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인 어른, 여기 세상 어디에서도 구하지 못할 귀한 재료가 있습니다. 장인 어른께는 신의 경지에 이른 솜씨가 있고 저에게는 이 죽어가는 솜씨를 살릴 최고의 재료가 있습니다. 저와 손을 잡으시지요. 이익은 정확히 반씩 나누겠습니다. 박장인은 코웃음을 치며 나무 더미를 발로 툭 건드렸습니다. 최달수 영감이 남긴 썩은 나무가 아니오. 상단에서도 버린 쓰레기를 들고 와서 장사를 하자니 참으로 가련하구려. 하지만 재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저만의 길을 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인 어른의 솜씨로 이 재료를 쓰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딱 한 번만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마지못해 나무 한 토막을 집어든 박 장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나무의 단면을 살피고 코를 가까이 대어 냄새를 맡더니 급기야 손끝으로 나무의 진액을 살짝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장인의 눈이 경악으로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묵은 것이 아니라 깊이 숙성된 것이 아니오. 겉은 말랐으나 속은 황금빛 진액을 품고 있군. 대체 이런 물건을 어디서 구했단 말이오? 재원은 소아를 한번 바라보고는 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겨두신 마지막 유산입니다. 박장인은 한참 동안 재원과 소아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거친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소. 이 나무라면 내 평생의 역작을 만들 수 있겠군. 시작합시다. 그날부터 재원 상단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문은 작은 관청에 납품할 문갑 2점이었습니다. 비록 거창한 시작은 아니었지만
재원과 소아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기회였습니다. 박 장인은 밤낮을 잊은 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숙성된 옷을 정성껏 정제하여 겹겹이 칠하고 말리기를 반복했지요. 마침내 문갑이 완성되어 햇빛 아래 그 자태를 드러냈을 때 재원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깊은 밤의 바다처럼 검으면서도 은은한 푸른빛이 감도는 그 오묘한 색감은 형들의 포목전에서 파는 그 어떤 비단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소아가 조용히 다가와 문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가장자리를 예민하게 훑고 눈높이를 바닥까지 낮추어 표면의 굴곡을 하나하나 검사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소아가 돌연 손을 멈추며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 어른, 여기 오른쪽 모서리 안쪽의 옷이 미세하게 얇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보강하여 칠해야 합니다. 순간 작업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오칠만 해온 박 장인의 얼굴이 불그락달락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어린 계집아이가 감히 누구의 솜씨를 지적하는 게냐? 내 눈에는 완벽하거늘 어디서 주제넘게 참견이냐? 장인의 호통에 재원이 당황하여 말리려 했으나 소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장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장인 어른, 지금 제 말을 듣고 고치시면 사흘의 시간이 더 걸릴 뿐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납품했다가 한 달 뒤 관청에서 칠이 들뜨는 문제가 생기면 도련님의 이름과 장인, 어른의 명성은 영영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돌려보내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훗날 손가락질 당하며 무너지는 게 낫겠습니까? 소아의 서슬 퍼런 눈빛에 박 장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다시 문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아가 지적한 곳은 숙련된 장인의 눈으로도 놓치기 쉬운 아주 미세한 결점이었습니다. 장인은 말없이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으나 소아의 안목이 자신보다 더 멀리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지요. 그렇게 다시 정성을 들여 완성된 문갑은 관청에서 솜씨가 고르고 정직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담당 관원은 직접 재원을 불러 다음 납품까지 약속했습니다. 이듬해 박 장인의 작업장으로 들어오는 주물량은 3배로 늘어났습니다. 장인은 어느 날 저녁 붓을 닦으며 재원에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저 아이 소아 말일세. 혼자서 4사람 몫은 거뜬히 해내는구나. 아니, 내 눈이 보지 못하는 곳까지 살피니 어쩌면 이 상단의 진짜 주인은 저 아이일지도 모르겠어. 재원은 소아를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제게는 10사람보다 귀한 동반자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재원의 행랑채에서는 작은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것은 2사람만의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재원이 오늘 하루의 거래 기록과 수입을 장부에 적어 내려가면 소아는 그 옆에 앉아 낮에 시장에서 본 사람들의 면면을 풀어놓았습니다. 오늘 온 손님 중 누가 진짜 물건을 아는 자였는지, 경쟁 상단의 일꾼이 어떤 표정으로 우리 가게를 살피고 갔는지, 다음번엔 어떤 물건을 가져다 놓아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지. 소아의 조용하지만 명확한 분석은 재원의 붓끝을 통해 미래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재원이 붓을 놓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아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벌써 길바닥에 나앉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진짜 유산은 저 나무가 아니라 바로 너였구나. 소아는 장부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저 역시 도련님이 없었으면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눈이 아무리 밝아도 발이 없으면 갈 수 없고, 발이 아무리 빨라도 눈이 멀면 구덩이에 빠질 뿐입니다. 저는 도련님의 눈이 되고
도련님은 저의 발이 되어 주시니 비로소 우리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재원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워줄 때, 비로소 진정한 상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말이지요. 최 씨 가문의 낙인을 지우기 위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겨우 작은 마을을 지나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행랑채에서 피어오른 옷향기는 어느새 북촌의 거대한 기와지붕 아래까지 스며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양 남촌의 낡은 행랑채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어느덧 도성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원 상단에서 구워낸 오칠 목기들은 이제 단순히 실용적인 도구를 넘어 사대부가의 품격을 상징하는 예술품으로 대접받기 시작했습니다. 박장인의 거친 손마디에서 탄생한 문갑과 소바는 깊은 밤의 호수처럼 고요한 빛을 내뿜었고 그 표면에는 소아의 엄격한 눈길이 훑고 지나간 정직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원의 상단은 이제 오칠의 명가라는 칭송을 받으며 나날이 번창해 나갔습니다. 재원의 어깨에 지워졌던 쓸모없는 막내라는 낙인은 이제 신뢰와 실력을 증명하는 뜨거운 인장으로 변해 있었지요. 하지만 재원의 상단이 승승장구할수록 북촌의 거대한 저택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날로 흉흉해져만 갔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었던 화려한 유산, 그 찬란했던 비단길과 청동, 거래권을 나누어 가졌던 두 형의 상단이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견된 몰락이었습니다. 큰형 재현은 여전히 아버지가 남긴 이름값과 거상의 위세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시장 사람들에게 술을 돌리고 비단 상단의 기세를 뽐내는 것에는 능숙했으나 정작 상단을 지탱하는 미세한 혈관들을 돌보는 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재현은 들어오는 재화보다 나가는 허례허식에 더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꾼들에게 너무 쉽게 돈을 풀며 환심을 샀고 거래처와의 치열한 협상 자리에서도 거상이 째째하게 굴어서야 되겠느냐며 너무 쉽게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습니다. 그 호탕함은 일꾼들에게는 인기가 좋았을지 모르나 상단의 금고는 소리 없이 비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일군 단골들의 신용은 재현의 방만한 운영 아래 모래알처럼 빠져나갔고 비단들은 창고 안에서 좀이 슬어 빛을 잃어갔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은 짧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포목전에는 이제 비단 향기 대신 빚쟁이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재현은 아버지를 닮았다고 믿으며 크게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빈 창고 안에서 허망한 메아리로만 되돌아왔습니다. 둘째 재민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고 비열했습니다. 그는 냉정하고 계산이 빨랐으나 그 계산기에는 오직 당장 내 주머니를 채울 순무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공들여 닦아놓은 개성 상인들과의 신의를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청동거래는 시세의 변동이 크기에 인내와 안목이 필수였으나 재미는 오직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겼습니다. 개성 상인들은 침묵하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민이 결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시세가 떨어지던 시기에 공포를 이기지 못해 물건을 헐값에 내던지고 다시 오를 것이라는 헛된 탐욕에 눈이 멀어 팔아야 할 때를 놓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냉철한 계산이라 믿었던 그의 머리는 사실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두 괴물에게 잠식당해 있었습니다. 결국 재민의 상단 역시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그는 개성 상인들 사이에서 다시는 거래에서는 안 될 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몰락했습니다.
두 형은 이제 서로를 증오하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북촌의 그 웅장한 기와집 마당에서는 매일같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재현은 재민이 아버지의 연주를 끊어먹었다고 울부짖었고, 재민은 재현이 상단의 돈을 유흥과 허세에 탕진했다며 차갑게 저주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는 이미 시든 꽃잎보다 더 처참하게 짓밟혔고,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정원에는 증오의 가시넝쿨만이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재원은 남촌의 좁은 방 안에서 그 소문들을 묵묵히 들으며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멸시하고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을 보며 고소해야 마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원의 마음속에는 승리감보다 더 큰 슬픔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그 거대한 제국이 한 뿌리에서 난 형제들의 손에 의해 무참히 허물어지는 꼴을 지켜보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노을이 붉게 타오르던 오후였습니다. 재원의 낡은 행랑채 대문 앞에 두 개의 낯익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재현과 재민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금관자를 달고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위세를 떨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옷자락은 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치심과 고단함이 떼자국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큰형 재현이 갈라진 목소리로 먼저 입을 뗐습니다. 막내야, 우리가 정말 면목이 없구나. 형들이 염치가 없어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만 이제는 정말 갈 곳이 없다. 상단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고 우리에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제발 우리를 거두어다오. 상단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좋으니 일자리를 다오. 그의 뒤에서 소아가 차가운 얼음 송곳 같은 눈빛으로 형들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재원에게 다가가 아주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도련님, 잊으셨습니까? 이들이 도련님을 어떻게 내쫓았는지, 아버님의 유산을 두고 어떻게 비웃었는지를 말입니다. 저들의 눈을 보십시오. 진정한 참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당장의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엎드린 이리의 눈빛입니다. 저들을 들이는 순간 우리가 일궈온 이 평화는 순식간에 재가 될 것입니다. 소아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재원 역시 형들의 눈동자 속에서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교만과 동생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굴욕감을 일궈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전의 그 모진 수모를 되돌려주고 싶은 충동이 화산처럼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재원의 귓가에 병상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것이다. 아버지가 굳이 쓸모없어 보이던 막내에게 소아를 남겼던 것은 언젠가 무너질 형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재원은 길게 호흡을 내뱉으며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일부이자 자신이 지고 가야 할 혈육의 운명이었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들어 형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형님들을 거두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일하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상단의 돈을 만지거나 거래처를 주무르는 자리는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형님들께서는 이제부터 우리 상단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고된 자리인 납품 전 최종 검수 업무를 맡으십시오. 재현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검수라니? 우리가 일꾼들처럼 완성된 물건이나 닦고 하자를 살피는 조무래기 일을 하란 말이냐? 막내야, 내가 정녕 우리를 욕보이려 하는구나.
역시나 재현은 본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재원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우리 상단의 생명은 오직 신용입니다. 그 신용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검수 자리입니다. 물건 하나에 상단의 명운이 걸려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신다면 형님들께서는 이곳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 있으시면 맡으시고 아니면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재민은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재현의 도포 자락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결국 두 형은 굴욕적인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재원 상단의 작은 마당에는 기묘하고 위태로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원은 소아에게 먼저 검수를 맡기고 형들이 그 뒤를 이어 다시 한번 살피게 하는 이중의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겉으로는 형들을 대우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상은 소아의 날카로운 감시망 아래 형들을 가둔 셈이었지요. 형들은 처음 몇 주 동안은 창고 한 구석에서 묵묵히 물건을 살피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현은 틈만 나면 일꾼들 앞에서 옛 거상의 위세를 떨치며 훈수를 두려했고 재민은 어떻게든 이 상단의 핵심 비법인 옷 정제법과 장부를 훔쳐볼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밤마다 재원에게 서늘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도련님, 형님들의 손길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들은 물건의 정성을 보는 게 아니라 저것을 내다 팔면 얼마가 남을지 하는 저급한 계산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풍이 오기 전에 기묘한 고요함과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재원은 소아의 경고를 심장에 새기며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불씨, 그리고 자신과 소아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소중한 제국이 형들이라는 어두운 그늘에 가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버지가 가르쳤던 장사의 참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재원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려는 듯 했습니다. 형들의 조급함은 독이 되어가고 있었고 칠이채 마르지 않은 옷이 문갑 사이에서는 은밀한 배신의 향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뢰와 우애 그리고 탐욕이 뒤섞인 재원 상단의 마당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중심부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그렇게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재원 상단이 남촌 일대에서 독보적인 신뢰를 쌓아가며 성균관과 관청의 주요 납품을 도맡게 된 지도 어느덧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상단은 평온했습니다. 박장인의 망치 소리는 경쾌했고 창고에는 질 좋은 온나무들이 가득했으며 형들인 재영과 재민도 낮은 자세로 검수 업무에 매진하는 듯 보였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칠이 덜 마른 목기 표면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소아가 경고했던 그 폭풍전의 고요함은 결국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재원의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사건은 성균관에 납품하기로 한 57 문갑 12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소아의 서슬 퍼런 검수를 거쳐 완벽한 상태로 나갔어야 할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납품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성균관 측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납품된 문갑 모두에서 오칠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들뜨기 시작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재원은 소식을 듣자마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며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안은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재원은 떨리는 손으로 검수대기 중이던 나머지 문갑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수량과 실제 놓여 있는 문갑의 번호가 맞지 않았습니다. 검수 대기 중이어야 할 진품 12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소아의 눈길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날림으로 제작된 조악한 모조품들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소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낮은 그러나 분노를 억누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늦었습니다. 어제 새벽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재현 어른과 재민 어른이 진품들을 따로 빼돌려 시중에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칠도 채 마르지 않은 불량품들로 채워 성균관으로 보낸 것입니다. 제가 직접 그들이 수레를 끌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원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전신을 훑고 지나가는 감각은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 그리고 그 배신을 당할 만한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는 자책감이었습니다. 형들을 믿었던 것이 죄였을까요? 아니면 형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 오만이었을까요? 재원은 자신의 가슴을 옥죄는 슬픔과 분노 중 어느 것이 더 큰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는 단 한순간에 상단을 집어삼켰습니다. 성균관 측에서는 다음 날 아침까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다시는 거래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재원의 성장을 시기하던 경쟁 상단들은 이때다 싶어 재원 상단의 물건은 가짜라며 비방을 쏟아냈습니다. 박장인은 자신의 평생 명예가 더럽혀졌다며 통곡했고 당장 계약을 파기하겠다며 붓을 꺾어버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재원과 소아가 피와 땀으로 일궈온 3년의 세월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원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을 밝히는 것은 오직 가물거리는 촛불 하나뿐이었습니다. 눈앞에는 그동안 공들여 적어온 장부가 펼쳐져 있었지만 가득한 숫자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낙서처럼 보였습니다. 재원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형들이 비웃던 목소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무거운 눈빛만이 환청처럼 맴돌 뿐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형들보다 나을 것이 없었는가? 아버지가 틀렸던 것인가?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났습니다. 소아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쟁반에 물 한 잔을 받쳐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재원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댔다. 나가보거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재원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도련님을 이 어둠 속에 혼자 두고 싶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리며 벽면에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재원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너지듯 물었습니다. 소아야, 내 아버님 말이다. 관청 일을 하시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셨다고 했지? 그때 너는 어떠했느냐? 세상을 원망하며 주저앉고 싶지 않았느냐? 소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먼 곳을 응시하듯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눈물이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 끝에 깨달았습니다. 쓰러진 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복수도 명예를 되찾는 것도 일단 일어서야 가능한 일이지요. 재원이 고개를 들어 소아를 보았습니다. 복수는 생각하지 않았느냐? 너를 이렇게 만든 자들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느냐? 소아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서늘하면서도 단단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의 목을 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저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수에 매몰될수록 제 마음은 좁아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복수는 내가 가장 단단히 서 있는 것이라고. 그들이 무너질 때 내가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것이 진짜 이기는 길이라고요. 재원은 소아의 말을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가장 단단히 서 있는 것. 소아는 노비라는 가혹한 이름 아래 살아오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눈빛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본질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소아가 재원의 손 위로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덧붙였습니다. 도련님은 무너지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압니다. 도련님의 눈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깊겠지만 그것이 도련님의 뿌리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재원은 소아의 눈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겁하게 숨어있는 패배자가 아니라 다시 붓을 들고 일어서야 하는 상단의 주인을 말이지요. 재원은 천천히 하지만 힘주어 물잔을 받아들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마비되었던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의 배신은 뼈아픈 낙인이 되었지만 그 낙인을 지우는 방법 또한 장사꾼답게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었으나 남촌의 작은 행랑채에는 다시 등불이 밝게 켜졌습니다. 재원은 장부를 덮고 새 종이를 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내일 아침 성균관으로 향할 결전의 출사표였습니다. 소아는 말없이 묵을 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면에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오막의 배신은 끝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신뢰가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한 혹독한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재원 상단의 진짜 역사는 이 차가운 배신의 잔해 위에서 비로소 다시 쓰여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재원은 찬물로 세수를 하고 집을 나섰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눈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단호했다. 목적지는 한양의 심장 부이자 조선 학문의 요람인 성균관이었다. 안개 낀 거리를 걸으며 재원은 수만 가지 생각을 삼켰다. 형들에 대한 원망, 억울함, 피 끓는 분노가 가슴을 쳤지만 소아가 전해준 담담한 위로가 그의 흔들리는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고 있었다. 성균관의 문턱을 넘은 재원은 담당 관원이 출근하기를 뜰에서 미동도 없이 기다렸다. 마침내 나타난 관원은 싸늘한 표정으로 재원을 맞이했다. 이미 납품된 12점의 문갑에서 칠이 흉측하게 들고 일어난 것을 본 직후였기에 그의 눈빛에는 경멸마저 서려 있었다. 관원은 헛기침을 하며 변명을 기다렸으나 재원은 그 어떤 핑계도 해명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형들이 물건을 빼돌려 팔았다는 사실은 이미 성균관에도 은밀히 퍼진 소문이었지만 재원은 형들의 잘못이라고 핑계를 대지도 않았다. 그는 차가운 대청마루 바닥에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다. 제 상단에서 납품한 물건에서 하자가 났습니다. 전량 교체하겠습니다. 기한은 사흘만 주십시오. 관원은 꿇어앉은 재원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한양 바닥에서 수많은 거상과 장사치들을 상대해 온 인물이었다. 문제가 생기면 을의 아랫사람의 실수로 돌리거나 뇌물로 무마하려는 자들이 태반이었다. 관원이 날카롭게 물었다. 자네 형들이 빼돌려 판 것이라 들었네. 어찌하여 자네가 이리 납작 엎드려 사흘을 간청하는가? 그 자들을 관아에 고발해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 아닌가? 재원은 고개를 들어 관원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흔들림 없는 맑고 깊은 눈동자였다. 그 물건들은 분명 제 상단에 이름표를 달고 성균관으로 나간 물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개입했든 누구의 탐욕이 묻었든 최종적인 책임은 온전히 상단의 주인인 제게 있습니다. 상단의 이름을 걸고 나간 물건에 금이 갔다면 제사를 도려내서라도 메우는 것이 장사치의 도리입니다. 부디 사흘의 시간만 허락해 주십시오. 관원은 잠시 재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발뺌하고 도망치기 바쁜 시정잡배들과는 결이 다른 깊은 책임감이 서린 눈빛이었다. 의외라는 빛이 관원의 주름진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좋다. 사흘을 주겠네. 허나 사흘 뒤에도 이 성균관의 이름에 걸맞은 물건을 내오지 못한다면 최 씨 가문의 이름은 한양관청 어디에서도 다시는 입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재원이 성균관에서 돌아온 직후 행랑채와 박 장인의 작업장에는 비장한 전운이 감돌았다. 남은 시간은 단 사흘. 평소라면 꼬박 열흘은 걸려야 제대로 된 옷을 먹일 수 있는 작업량이었다. 하지만 소아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소아는 곧바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사흘 동안 단 한숨도 자지 않고 작업에 매달렸다. 오칠은 습도와 온도, 그리고 장인의 숨결마저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작업이었다. 소아는 가장 질 좋은 산 온나무 진액을 걸러내고 직접 손끝으로 옷의 농도를 확인했다. 피부에 옷이 올라 붉은 반점이 번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옷을 하나하나를 돋보기를 보듯 직접 확인하고 미세한 기포나 먼지가 앉은 곳은 가차없이 사포로 밀어내고 다시 칠했다. 2번, 3번 끝없는 검수가 이어졌고 완벽하게 마감된 물건에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만 자신의 표식을 은밀히 새겨 넣었다. 박장인은 처음 이 사달이 났을 때 자신의 명예와 이름에 먹칠을 했다며 당장이라도 계약 파기 이야기를 꺼냈었다. 평생을 나무와 옷에 바친 그에게 이번 일은 치욕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장인의 원망 섞인 호통에도 소아는 말없이 붓을 들고 묵묵히 그리고 지독하게 작업에만 임했다. 땀방울이 턱 끝을 타고 흘러내려도 닦아내지 않았고 갈라진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와도 천으로 대충 동여맨 채 붓을 놓지 않았다. 그 지독한 침묵의 시위를 지켜보던 박 장인의 눈빛이 점차 흔들렸다. 자신의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어린 여인의 뒷모습에서 그는 진정한 장인의 혼을 엿보았다. 결국 박 장인 역시 거친 숨을 내쉬며 붓을 들었다. 나중에는 그 늙은 장인마저 잠을 쫓아가며 함께 밤을 새웠다. 이틀째 되던 깊은 밤, 작업장에는 진득한 옷 냄새와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허리를 펴며 잠시 숨을 고르던 박 장인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소아에게 툭 던지듯 물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내가 벌인 짓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어찌하여 내 명을 갉아먹으며 이리 독하게 매달리는 것이냐? 소아는 여전히 문갑에 모서리를 칠하는 붓을 멈추지 않은 채 고요하고도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다. 제 아버지가 바로 이런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뼛속 깊이 압니다. 억울하다고 피하거나 내 잘못이 아니라고 방관하면 이런 일은 결국 처음에 제대로 막지 못한 대가로 평생을 두고두고 유령처럼 따라옵니다. 내가 떳떳하게 숨을 쉬려면 막을 수 있을 때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그 담담한 고백 속에 담긴 핏빛 같은 한과 의지에 박 장인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한참 동안 소아에 떨리는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는 손끝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다시 말없이 붓을 들고 나무에 칠을 먹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사흘째 새벽 동이 터오며 붉은 햇살이 작업장 창문을 넘어올 무렵
마침내 눈부신 광택을 머금은 12점의 문갑이 완성됐다. 소아가 마지막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건을 꼼꼼히 쓰다듬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소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곁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돕던 재원이 다가가 박장인의 거칠고 옷이 묻은 두 손을 덥석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진 재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피로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박장인은 특유의 호탕한 미소를 지으며 씩 웃었다. 내 평생 저리 지독한 여인은 처음 본다. 저 아이의 눈빛에 내가 졌다. 계약 파기는 애초에 없던 일로 하지. 완성된 12점의 문갑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성균관에 무사히 납품되었다. 물건을 꼼꼼히 살피던 관원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영롱한 빛을 내는 오칠과 완벽한 마감에 혀를 내둘렀다. 나귀는 그렇게 피와 땀으로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성균관 교체 납품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틀 뒤의 오후였다. 가을바람이 제법 싸늘하게 부는 날, 행랑채 낡은 살인문 앞에 낯익은 두 그림자가 나타났다. 형 재영과 재민이었다. 이번에는 과거의 그 오만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어깨는 한없이 초라하게 처져 있었다. 큰형 재현은 문 앞에 서서 차마 들어오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다. 그렇게 한참의 무거운 시간이 흘렀다. 마당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재원과 옆에서 약초를 다듬던 소아는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았다. 둘째 재민 역시 형의 곁에서 입술을 꽉 깨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참담함이 배어 있었다. 긴 정적을 깬 것은 큰형 재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 갈라져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무슨 낯으로 널 보겠느냐.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눈앞의 빛독촉에 눈이 멀어 너무 조급했고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렸다. 내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상단의 이름을 이 못난 형이 시궁창에 쳐박고 무너뜨렸다. 미안하다 막내야. 재현의 고백이 허공에 흩어지고 난 뒤에도 늘 날카롭고 계산적이던 재미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자존심이 철갑 같던 그가 동생 앞에 서서 자신의 무능과 배신을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으리라. 재원은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고 소아 역시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았다. 견디기 힘든 긴 침묵 끝에 마침내 재민의 입술이 열렸다. 미안하다. 내가 옳았고 우리가 틀렸어. 재원은 처마 밑에 서서 두 형의 초라한 정수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에서 검은 충동이 일었다. 이대로 문을 닫아 걸고 매몰차게 내쫓을 수도 있었다. 너희가 나에게 본가에서 쫓아내던 날 했던 짓을 생각해 보라며 뺨을 쳐도 시원찮을 마당이었다. 모른 척하고 평생 의절하겠다 선언해도 세상 누구 하나 재원을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었다. 마음 한편에 상처 입은 자아가 그렇게 복수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며칠 전 밤에 소아가 흔들리는 촛불 앞에서 해주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가장 좋은 복수는 내가 가장 단단히 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최달수가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자신을 향하던 그 깊은 눈빛이 떠올랐다.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던 무언의 가르침. 재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섰다. 형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재원의 입에서 나온 묵직한 한마디에 두 형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 상단에 남기 위한 명확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상단에서 일하려면 과거 큰 상단을 거느리던 주인의 허울은 모두 버리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소아가 검수를 마치기 전에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저와 제 상단의 철칙입니다. 그것만 지키실 수 있다면 핏줄로서 형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함께 일하겠습니다. 두 형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큰 상단의 대행수였던 자신들에게 짐꾼이나 다름없는 밑바닥 일을 하라는 것은 엄청난 굴욕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동생의 조건은 가혹하지만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두 형은 눈물을 머금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재영과 재민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과거 호탕하게 술잔을 기울이거나 장부만 튕기던 손에는 이제 빗자루와 무거운 지게가 들렸다. 두 사람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창고 청소를 했고 작업장에서 완성된 무거운 오칠 가구들을 창고로 날랐다. 무엇보다 그들은 노비 출신인 소아가 내리는 엄격한 검수, 지시와 질책 앞에서도 단 한 번의 군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따랐다. 처음 며칠 동안 큰형 재현의 얼굴에는 가끔 참을 수 없는 자존심, 상함과 불만스러운 눈치가 스쳐 지나가곤 했다. 양반이나 다름없던 핏줄이 노비 출신 형수의 밑에서 일꾼 노릇을 하는 현실이 버거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끝내 불평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악물며 짐을 졌다. 반면 냉철했던 재미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기계처럼 시키는 일을 정확하게 해냈다. 계절이 바뀌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 상단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다.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창고를 정리하던 재현이 어느 날 먼저 소아에게 다가가 오칠의 표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검수하는 방법을 묻기 시작했다. 그 호탕하기만 하던 얼굴에 정성과 배움이라는 것이 깃들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구석에서 짐을 나르던 재미는 버려진 이면지에 밤새 무엇인가를 적더니 어느 아침 재원의 책상 위에 상단의 동선 낭비를 줄이고 재료 매입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치밀한 계산안을 조용히 올려놓고 나갔다. 거짓말처럼 두 형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오만과 탐욕이 빠져나간 자리에 노동의 신성함과 밑바닥을 경험한 자의 겸손이 채워졌다. 재원은 멀리서 형들이 합심하여 물건을 조심스럽게 마차에 싣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엇을 물려주려 했는지, 그리고 최 씨 가문의 낙인이 진정으로 어떻게 지워져야 하는지를 완벽히 깨달을 수 있었다. 상단은 비로소 하나의 단단한 기둥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뿌리가 흙을 움켜쥐고 단단한 안방까지 파고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견뎌야 할 모진 비바람이 남아 있었다. 한양 바닥에서 한 번 땅에 떨어진 신뢰는 쉬이 회복되지 않았고 거상 최 씨 가문의 몰락을 비웃던 이들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특히 밑바닥으로 추락한 두 형, 재영과 재민을 향한 세상의 조롱은 매서웠다. 이게 뉘신가? 한양 한복판의 포목전을 주름잡던 최재현 대행수 어르신 아니신가? 어쩌다 이런 천한 짐꾼 노릇을 하고 계시오. 동생 밑으로 기어들어가니 살만은 하오 과거의 재현이었다면 당장 지게 작대기를 집어던지고 그의 멱살을 잡았을 것이다. 핏대가 서고 주먹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재현은 등 뒤에 짊어진 소반의 매끄러운 오치를 떠올렸다. 소아가 밤을 새워가며 문질렀고 막내 재원이 피땀으로 지켜낸 상단의 이름이었다. 재현은 천천히 주먹을 쥐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굽혔다.
물건 확인해 주시지요. 하자가 있다면 언제든 제가 직접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박객주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다. 모욕을 견뎌내고 스스로 고개를 숙인 재현의 눈빛에서 과거의 오만함 대신 바위를 뚫을 듯한 묵직한 인내가 엿보였기 때문이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재원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형의 굽은 등에서 마침내 아버지 최달수의 호탕하면서도 굽힐 줄 알았던 진짜 장사치의 그림자를 보았다. 한편 둘째 재민의 변화는 더욱 조용하고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재민은 본래 계산이 빠르고 냉정하여 숫자를 다루는 데에는 한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물이었다. 그는 매일 밤 재원의 장부를 훔쳐보듯 꼼꼼히 살폈다. 처음에는 자신이 동생보다 더 나은 장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오기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장부의 행간을 읽어내려갈수록 재민은 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 장부는 단순한 이윤과 손해라는 숫자의 기록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재민은 호롱불 아래서 홀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소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형수님. 재민이 처음으로 소아를 그렇게 불렀다. 소아가 붓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재민은 장부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여기 평안도에서 온 옷 진액을 시세보다 2할이나 비싸게 매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시장에는 더 싼 진액이 넘쳐났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손해 아닙니까? 소아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숫자만 보면 명백한 손해입니다. 하지만 그 진액을 가져온 상인은 흉년으로 고향에 굶주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헐값에라도 물건을 넘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에게 죗값을, 아니 조금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는 내년 봄 가장 질 좋은 첫 온나무 진액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상단에 가장 먼저 가져올 것입니다.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산 것입니다. 계산은 그때 가서야 이문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재민은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했다. 자신은 눈앞에 동전 한 잎을 조차 개성상인들과의 튼튼했던 연주를 제 손으로 끊어먹고 상단을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소아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장부에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왜 재원에게 이 이름 없는 노비를 남겼는지, 왜 그녀가 상단의 진정한 눈이 될 수밖에 없는지 뼛속 깊이 깨달은 순간이었다. 재민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소아에게 큰 절을 올렸다. 제가 너무도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저에게 그 눈으로 세상을 읽고 사람을 남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소아는 황급히 일어나 그를 부축했다. 그날 이후 재민은 소아의 가장 충직한 조력자이자 상단의 빈틈없는 방패가 되었다. 그의 몹시도 추웠던 겨울, 상단에 또 한 번의 거대한 시험이 닥쳤다. 왕실의 부름을 받아 궁궐 정각에 쓰일 거대한 자개농과 화각장 12쌍을 납품하라는 어명이 떨어진 것이다. 이는 한양 최고의 장인들과 내로라 하는 상단들이 모두 탐내는 영광이었지만 기한은 단 2달뿐이었고 살을 애는 한겨울의 지독한 추위 속에서 오치를 말리고 광을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조금만 속도가 맞지 않아도 칠이 얼어붙어 흉하게 갈라지거나 색이 탁해지기 일쑤였다.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하거나 하자가 발생하면 상단의 문을 닫는 것은 물론이요, 관청을 기만한 죄로 가문 전체가 다시 씻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모두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망설일 때 큰형 재현이 나섰다. 내가 온돌방을 개조하여 거대한 가마를 만들겠다. 밤낮으로 숯을 떼서라도 한여름의 온도를 만들어내마. 재민도 곧바로 거들었다. 질 좋은 참숯을 대량으로 구하는 것은 제게 맡기십시오. 북한산. 험준한 골짜기에
최고의 숯을 굽는 늙은 장인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 오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형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을 헤치고 북한산으로 향했다. 찾아간 숲 가마터의 늙은 장인은 완고하기 짝이 없었다. 왕실에 납품할 귀한 숯이라며 은전을 아무리 얹어주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내 숯은 나무의 영혼이자 땀의 결정체다. 돈 냄새만 풍기며 쉽게 이문을 남기려는 시정잡배들에게는 단 한 줌도 내어줄 수 없다. 장인의 불호령에도 두 형은 물러서지 않았다. 과거의 그들이었다면 분노하며 돌아섰겠지만 지금의 그들은 재원과 소아 그리고 오칠의 평생을 바친 박 장인의 굳은 살 베인 손을 떠올렸다. 재현과 재미는 가마터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인 엄청난 양의 참나무를 묵묵히 도끼로 패기 시작했다. 손에 큼지막한 물집이 잡히고 터져 진물이 흘러도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다. 재미는 장인의 꽁꽁 얼어붙은 우물에서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 나르며 가마의 불을 조절하는 험한 허드렛 일을 기꺼이 자처했다. 그렇게 꼬박 사흘 밤낮을 장인의 곁에서 노비처럼 일했다. 그들의 미련할 정도로 정직한 노동과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흘린 뜨거운 땀방울을 지켜보던 장인은 마침내 굳게 닫힌 가마의 문을 열었다. 가져가라. 너희 형제들의 도끼와 정성이 내 숯보다 뜨겁구나. 최고급 참숯이 상단에 도착하자 작업장에는 전례 없는 활기가 돌았다. 재현이 온도를 맞추기 위해 밤낮으로 가마에 불을 지피며 검은 땀을 흘렸고 재미는 재료가 단 한시도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물류와 동선을 관리했다. 열기가 가득 찬 방 안에서 박 장인과 소아는 신들린 듯 붓을 움직였다. 소아의 붉게 부어오른 여린 손등 위로 옷이 겹겹이 쌓이고 영롱한 빛을 내며 단단하게 굳어갔다. 재원은 그 모든 과정을 뜬 눈으로 지켜보며 끊임없이 일꾼들을 격려하고 부족한 재정을 채우며 그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 주었다. 눈이 있어도 발이 없으면 갈 수 없다던 소아의 오랜 말처럼 그들은 각자의 모자람을 채우며 이제 완벽한 한 몸이 되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두 달 뒤 눈부시게 세공된 자개농과 화각장 12쌍이 무사히 궁궐로 들어갔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관리들이 물건을 살피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겨울에 만들어졌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맑은 옷의 광택이었다. 까다로운 납품을 완벽하게 성공시킨 재원상단에는 관청의 극찬과 함께 앞으로 귀한 물품을 전담하라는 막대한 신뢰가 쏟아졌다. 그날 밤 행랑채 좁은 마당에는 조촐하지만 뜨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고기를 굽고 맑은 술잔이 쉴 새 없이 오갔다. 일꾼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낡은 담장을 넘어갔다. 큰형 재현이 술에 취해 막내 재원을 으스러져라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고 둘째 재미는 그런 형의 등을 토닥이며 보일 듯 말 듯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박재원은 소아의 거칠고 투박해진 두 손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마주 잡았다. 옷을 만지고 고된 일에 시달리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그 작은 손이 세상 어떤 귀한 비단보다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소아는 굳이 잡힌 손을 빼지 않았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 재원의 다정한 얼굴이 온전히 담겼다.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큰 유산을 남기셨다는 걸 이제야 비로소 알겠다. 쉽게 사라질 재물이나 화려한 연줄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 지켜내는 법을 알려주셨어. 그리고 재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소아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다. 나와 평생을 함께 거친 길을 걸어갈 나의 가장 밝은 눈이자 뜨거운 심장인 너를 남겨주셨다는 것을. 겨울밤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맞잡은 두 사람의 손끝에서는
이미 봄 기운 같은 따스함이 짙게 번지고 있었다. 오만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최 씨 가문의 낙인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완전히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헌신으로 빚어진 새롭고 단단한 뿌리가 깊게 파고들고 있었다. 내일이면 어김없이 동이 틀 것이고 마침내 진정한 하나가 된 상단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